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공장과 토지를 소유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물건과 자산을 다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며 깨달은 것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소유하기 위해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소유가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이미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후대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먼저 비워라. 인생을 짓누르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이다.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물건을 갖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물건은 필요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으니까 억지로 사용되는 것이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지금과는 다른 삶,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익숙한 혼란이 낯선 질서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매달릴수록 인생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경영진에게 늘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원리는 기업에도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마치 자아의 일부로 착각하며 산다. 좋은 차, 가득 찬 옷장, 값비싼 가방, 이런 것들이 자신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보아온 현실은 정반대였다. 물건이 많을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시간은 잘게 쪼개져 사라졌다. 결국 그 물건들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상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리며 공허함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공허함은 채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순간에만 비로소 채워진다. 나는 가난한 시절 공장을 돌며 전국의 가정을 방문하던 때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가난한 집일수록 물건이 집을 점령하고 있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이 방마다 넘쳐 흘렀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의 공간은 생각보다 물건이 적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옷, 단 하나의 가구, 단 하나의 식기조차도 오래도록 변치 않는 가치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부자는 물건의 수로 평가되지 않는다. 부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는가로 평가된다. 집도 책상도 마음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공간에 쌓이는 물건은 결국 정신에도 가라앉는다.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많을수록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없듯이 집안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진다. 나는 임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은 사고도 지저분해진다. 물건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사고 정리, 인생 정리, 시간 정리의 첫 단계다. 나는 오늘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소유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당신의 삶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얼마나 비어 있는가다. 비워야 들어온다. 버려야 채워진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면 당신의 집은 늘 가득하지만 마음은 끝없이 허기질 것이다. 물건은 결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과잉은 항상 부족함을 낳는다. 사람이 가진 불안은 더 많은 소유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잉된 물건이 정신을 흐리고 판단을 늦추며 결국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한다. 나는 경영자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다. 그중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은 버리는 선택이었다. 쓸모없는 사업, 비효율적인 관행, 목적 없는 지출,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도, 물건도, 생각도 마찬가지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부터 버려라. 물건을 줄이는 일은 인생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시야를 넓히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말을 남긴다. 사람들은 버리는 일을 어려워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경영자와 임직원을 지켜보며 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다.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이 아까워서도 추억이 많아서도 아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결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다. 비록 그 삶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익숙한 혼란을 낯선 질서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존재다. 지금까지 쌓아온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새로 쓰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실제로는 단지 읽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왔다. 그때마다 임원들은 늘 말했다. 회장님, 이건 혹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혹시나라는 말 뒤에는 책임 회피와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필요한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 오히려 덜어낼 때 조직은 새로운 속도로 움직였고 기업은 더 단단해졌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옷, 쓰지 않는 가구, 꺼내보지 않는 물건들을 왜 붙들고 사는가? 그것들을 버리면 지금과는 다른 나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버리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면 책임이 따라온다.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것이 두렵기에 사람들은 물건이라는 안전막 뒤에 숨는다. 그러나 그 안전막은 싫은 삶을 쬐차매는 족쇄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검토한 것은 무엇을 새로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였다. 줄이는 순간 방향이 보이고 비우는 순간 길이 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반대로 생각한다. 더 가져야 안정되고 더 쌓아야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인생을 무겁게 하고 결국 자신을 흐릿하게 만든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확신의 부족이다. 나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쉽게 버린다.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반대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산다. 물건을 버리면 기회도 함께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기회는 비워진 공간에만 들어온다. 가득 찬 창고에는 새 물건이 들어올 수 없듯이 가득 찬 마음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추억이 깃든 물건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추억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을 버리는 순간 과거를 마주해야 하고 현재의 나와 비교하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 고민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물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지키는 척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는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버리는 일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기다. 용기가 없는 자는 변화도 없다. 물건을 덜어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이며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 위한 선언이다. 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것들에 갇혀 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느려지고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비울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야 채울 수 있다. 나는 기업을 통해 그리고 인생을 통해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덜어낸 만큼 성장하고 비운 만큼 강해진다.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평생 소유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왔다. 공장, 토지, 설비, 기술, 사람까지 끝없이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기업인의 숙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의 종이 된다.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하고 풍요롭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지켜본 결과 소유의 양과 마음의 평온함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건을 쌓는 순간부터 그 물건에 얽매이는 삶을 시작한다. 옷이 많으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방이 많으면 무엇을 들고 나갈지 결정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정리는 끝없이 미뤄지고 그 미룸은 마음속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물건을 소유하려던 인간이 어느새 물건에게 소유당하고 만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늘 관찰해왔다. 기업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그 관리 부담은 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춘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를 분리하고 구조를 간소화했다. 그럴 때마다 기업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더 적게 가질 때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원리도 기업과 똑같다. 옷이 적을수록 선택이 빠르고 물건이 적을수록 생각이 선명해진다. 반대로 많을수록 결정은 느려지고 행동은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소유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유 책임 포기, 관리 포기, 에너지 소모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면 평생 물건을 늘리며 불안도 함께 늘린다. 나는 언젠가 일본의 한 장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작업실에는 도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적은 도구 하나하나가 손때 묻은 완벽한 도구였다. 나는 물었다. 왜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작업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많이 갖는 사람은 도구를 고르느라 시간을 쓰고 적게 갖는 사람은 기술을 고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한동안 잊을 수 없었다. 결국 소유는 우리에게 기술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만함과 분산을 먼저 가져다 준다.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조각나고 조각난 마음으로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 사무실을 예로 들어보자. 책상이 깔끔한 직원은 업무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서류가 쌓인 직원일수록 업무도 뒤엉켜 있었다. 결국 공간의 상태는 곧 정신의 상태다. 물건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 물건은 마음속 질서의 거울이다. 혼잡한 방은 혼잡한 머리를 만들고 복잡한 옷장은 복잡한 감정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평생 기업 내부뿐 아니라 내 삶에서도 단순함을 추구했다. 비우는 순간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선택은 빨라지고 인생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진리를 거꾸로 이해한다. 물건을 더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풍요는 소유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풍요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온다. 집중은 단순함에서 생기고 단순함은 비움에서 생긴다.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본 위대한 기업가와 리더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판단력과 절제력이다. 사람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양산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군가 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가질 수 있다. 소유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종이 된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소유는 도구가 된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물건에 끌려다니며 살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물건을 적게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물건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자격이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물건이 아니라 인생이 비로소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부자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받아왔다. 대부분은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직접 확인한 진실은 정반대였다. 진짜 부자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도 늘어나고 소비도 커지고 집도 넓어지고 삶이 화려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본 부자의 삶은 대다수의 상식과는 크게 달랐다. 그들은 물건을 과시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물건이 많아지는 순간 인간의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많이 하는 경영보다 덜 하는 경영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복잡한 전략은 조직을 흔들고 과한 사업 확장은 회사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핵심만 남기고 모두 잘라낼 때 기업은 비로소 집중력을 회복한다. 그때 기업의 성장은 새롭게 시작된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핵심을 볼 수 없다. 핵심을 보지 못하면
성장도 없다. 나는 일본에서 한 가문을 만난 적이 있다. 수백 년 동안 부를 유지한 가문이었다. 그들의 저택은 크지 않았고 장식품도 거의 없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십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를 대물림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을 대물림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부를 잃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부자로 남는 방법은 훨씬 어렵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단순함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가난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단순함은 가난의 표식이 아니라 안목의 표식이다. 싸구려를 여러 개 사는 사람은 결국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좋은 물건 하나를 오래 쓰는 사람은 삶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 내가 평생 지켜본 진짜 부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았다. 그들의 집에는 물건이 적었고 단 하나라도 값어치 있는 것이며 사는 이유가 명확했다. 작은 방 하나, 오래된 책상 하나,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만 남겨두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 것은 그들의 절제였다. 절제는 돈보다 강한 힘이다. 절제는 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인생의 속도를 지켜준다. 반대로 절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흘려보내고 물건을 쉽게 사고 감정의 충동에 휘둘려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한다. 결국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부자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물건 하나를 사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물건이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물건을 내 공간에 들일 만큼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결국 좋은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안목과 기준, 그리고 절제력이다. 나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늘 말해왔다. 부자의 기준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다. 지켜야 할 것만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데 있다. 여유로운 삶은 물건에서 오지 않는다. 여유는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여유는 공간과 생각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늘 풍요를 바란다. 하지만 풍요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가벼움에서 온다. 가벼운 사람이 멀리 가고 가벼운 기업이 크게 확장된다. 무겁게 짊어진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가벼움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라. 많은 것을 갖는 삶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지만 적게 갖는 삶은 욕망을 지배하는 길이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또렷하게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선택한 단순함은 가난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수준 높은 선택이다. 진짜 부자들은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보아왔다. 공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고의 질서도 무너진다.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나는 먼저 조직의 구조, 문서의 흐름, 책상의 배치를 점검했다. 왜냐하면 복잡한 공간은 복잡한 판단을 낳고 정리되지 않은 책상은 정리되지 않은 사고를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을 투영한 거울이며 옷장은 그 사람의 습관과 취향뿐 아니라 삶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나는 여러 임원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의 공간은 대부분 그들의 경영 스타일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집이 정돈된 사람은 일에서도 명확했다. 반대로 집안이 어수선한 사람은 업무에서도 복잡함을 끌어안고 살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공간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 인생도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집을 창고로 만드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공간에는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쌓인 공간에는 잡음이 생기고 잡음이 생긴 마음에는 불안이 자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공간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방에 필요 없는 물건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미해결 과제처럼 느껴졌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 삶은 무거워지고 판단은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기업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다음 원칙을 지켰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라. 남기는 기준을 명확히 할수록 인생도 명확해진다. 옷장 또한 중요하다. 사람들은 옷장을 열며 늘 같은 말을 한다. 입을 옷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옷이 없어서가 아니다.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이다. 많음은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늘린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선택이 명확한 사람은 시간이 늘어난다. 옷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도 정리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옷, 불편한 옷, 충동적으로 산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을 때 그 공간은 이미 에너지를 잃은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옷의 수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 몇 벌이 있는가이다. 옷장을 단순하게 만들면 아침이 단순해지고 아침이 단순해지면 하루가 단순해진다. 그리고 하루가 단순해지면 인생의 판단도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곧 힘이다. 나는 또한 가구와 물건의 배치가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물건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시선이 분산되면 생각도 분산된다.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과 많은 물건이 행복을 준다고 믿지만 그것은 잠시의 흥분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물건은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소음이 된다. 내가 배운 것은 명확하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공간 정리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내 공간을 흐트러뜨리는 물건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에서 명확한 사고가 나올 수 없다. 심지어 내가 앉아있던 집무실도 극도로 단순하게 유지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문서 한 묶음과 펜 하나만 올려두었다. 나는 그 자리가 나의 사고를 결정짓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은 인간을 만든다. 공간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공간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전략이다. 나는 사람들이 종종 정리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의 옷장이 당신의 내일을 보여준다. 공간의 질서를 되찾는 순간 인생도 질서를 되찾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재무제표를 보며 기업의 흥망을 지켜봤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숫자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며 그 흐름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평생 본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갈 틈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비가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돈이 흐르는 방향은 내가 지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다스릴 수 없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 늘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기업을 성장시킬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수입을 만들기가 아니라 새는 부분을 막는 것이었다. 아무리 큰 물줄기도 곳곳에 구멍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개인의 삶도 똑같다. 사소한 소비, 즉흥적 지출, 의미 없는 구매, 이런 작은 새는 곳들이 삶의 재정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이런 소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히듯 작은 지출이 큰 재정을 망가뜨린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며 이 원리를 너무 많이 확인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남의 소비를 보고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물건들을 보며 본능적으로 충동 소비를 한다. 그러나 충동은 언제나 후회를 낳는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최악의 소비는 필요 없을 때 하는 소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비다. 생각이 빠진 소비는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 이 물건은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나는 이 물건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건은 내가 아닌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답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그 물건을 사지 않았다.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작은 사치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작은 사치는 작은 형태의 위안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반복을 부르고
반복은 삶을 잠식한다. 내가 목격한 많은 중산층이 가난해진 이유는 큰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작은 지출을 매일 반복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필요 없는 장식품 하나, 이런 지출들이 모이면 한 달, 1년,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부자로 남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구멍을 허용하지 않았다. 돈이 새어나갈 틈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 나는 기업인으로서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 능력을 개인도 가져야 한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보지 못하면 평생 돈은 모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다. 돈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소비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감정이 흔들리면 먹고, 불안하면 더 많은 것을 사서 마음을 누겨보려 한다. 그러나 감정으로 채우려는 소비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감정이 불안할수록 소비는 커지고, 소비가 커질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악순환의 구조다. 나는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에너지다. 좋은 곳으로 흘러갈 때 돈은 삶을 성장시키지만 잘못된 곳으로 흐르면 삶을 약하게 만든다. 돈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낸다. 불필요한 물건, 충동적 지출, 남을 의식한 소비,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잃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인내와 규율이 필요하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소비를 다스리는 자가 곧 부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중 어떤 사람은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몸을 돌보지 않아 일찍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기회를 쥐고도 체력과 정신력이 따라주지 않아 끝내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다스릴 수 없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지탱하는 기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진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무너진 뒤에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나는 그 늦은 깨달음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 흔들리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배고픔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다.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음식을 찾는다. 그러나 그런 음식은 영양이 아니라 도피의 수단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먹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음식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훈련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하는가? 아니면 음식이 나를 끌고 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태도를 결정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성공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리 없다. 기업의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가장 먼저 몸의 상태를 점검했다. 피로가 쌓이거나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면 기업과 수만 명의 직원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는 절대 몸을 방치하지 않았다. 몸의 상태는 사고의 상태를 결정하고 사고의 상태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 음식을 절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비워야 중요한 것이 들어온다. 과식과 불규칙한 생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벌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몸을 해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먹는 것 하나를 다스리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잡은 것이다. 또한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표정과 자세도 몸의 중요한 언어다. 나는 많은 직원을 보며 확신했다. 표정이 경직된 사람은 사고도 경직되어 있었다. 얼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에도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었다. 인간의 표정과 자세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구부정한 자세로 성공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단단한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몸을 단정히 세우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다. 운동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의 흐름을 맑게 하는 것이다.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삶이 달라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면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 작은 운동이 작은 성공을 만들고, 작은 성공은 큰 자신감을 만든다. 이 자신감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몸을 방치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몸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며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몸이 버텨주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몸을 돌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의 존중도 받을 수 있다. 몸을 다스린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증명해온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중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부족한 출발선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섰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였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 생각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다. 그 말은 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바뀌는 존재인데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인생은 정체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습관, 소비, 인간관계, 일하는 방식까지 전부 결정한다.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선택이 게으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어떤 문제도 피하지 않게 된다. 생각은 현실을 만드는 설계도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 이미지를 낮게 잡는 사람은 평생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반대로 자기 이미지를 높게 설정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부족하더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 원리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다. 그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구속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업 초기 가난하고 여유 없는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큰 기업을 만들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에 새겼다. 그 믿음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변한다. 자기 이미지를 재설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종종 내 자신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상상을 했다. 만약 지금의 나를 누군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무엇을 바꾸라고 말할까? 이 질문을 반복하면 마음의 혼란이 정리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감정과 습관에 끌려다니며 소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다. 한쪽에서는 더 나아가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의 안락함을 포기하기 싫어한다. 이 두 힘이 충돌할 때 사람은 멈추게 된다. 멈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면 결국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실패는 배움을 남기지만 두려움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자기 이미지를 재설계하는 과정은 결국 두려움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따라오는 생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절제력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생각은 곧 작은 소비의 순간에도 기준을 세우게 하고 음식 앞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하게 한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생각은 곧 어울릴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를 끊게 만든다.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자기 이미지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행동 결과 자신감 더 큰 행동의 구조로 성장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람의 태도였다. 태도는 실력이 부족해도 채워 넣을 수 있지만 잘못된 자기 이미지는 어떤 교육으로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을 어떤 시스템도 높여줄 수 없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 전체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결국 인생을 만드는 것은 남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다. 자기 이미지를 다시 설계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대했고 수많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사람은 관계의 영향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나도 약해지고 나의 가능성을 키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로운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들은 물건은 쉽게 버리면서도 관계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부자이기 때문이다. 미안함, 의무감, 기대, 습관 같은 것들이 얽혀 있어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다. 에너지도, 시간도, 마음도 모두 유한하다. 유한한 자원은 반드시 어디에 쓰는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이 정해준 방향으로 끌려가며 살게 된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둘째,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사람. 셋째,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는 세 번째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 남을 비난하는 데 익숙한 사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지출이라고 불렀다. 돈처럼 눈에 보이면 금방 알아차릴 텐데 관계는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비용이다.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성장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 불편하고 힘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두려움 때문이다. 떠나보내면 미워할까, 속상해할까, 공동체에서 고립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사람을 붙잡아 둔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절이다. 많은 사람이 거절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인생이 거절당한다. 내 시간, 내 판단, 내 감정보다 남의 기대를 먼저 두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인생을 직선으로 끌고 가려면 불필요한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잘라내야 한다. 사람들은 착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착함과 희생은 다르다.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지친 사람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절제는 소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리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도 없다.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가까우면 상처받고 멀면 잊혀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세 가지 거리로 나누었다. 가장 가까이에 둘 사람, 적당한 거리를 둘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이 구분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항상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누구와도 필요 이상으로 얽히지 않았다. 도움을 줄 땐 확실히 줬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공격하지 않으며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의 속도가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늘 나를 소모시키고 특히 내가 더 성장하려 할 때 발목을 잡는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사람을 곁에 계속 두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야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해야 할 사람을 정리하는 용기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 당신이 누구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관계를 버리고 당신의 가능성을 키우는 사람만 남겨라. 그것이 부의 시작이며 평온의 시작이고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단 한 줄로 요약된다. 채우려 하지 말고 먼저 비워라. 비움 없이 체험은 없고 정리 없이 성장은 없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 물건, 관계, 감정, 습관, 신념, 이 모든 것에는 무게가 있다.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다. 나는 수많은 기업인을 보며 깨달았다. 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그 짐에 눌려 주저앉고 짐을 덜어낸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사람들은 비우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평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해 인생이 흔들렸으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해 평생 발전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함이다. 인생은 언제나 과거를 경계해야 한다. 과식, 과로, 과욕, 과한 감정, 과한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을 무너뜨린다. 비움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비움은 선택의 기술이다. 무엇을 버릴지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중요한 것을 지키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생각을 흐리게 하는 물건, 몸을 무겁게 만드는 습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감정들, 이것들을 붙들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다. 방이 어지러우면 물건을 잃어버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회를 잃는다. 나는 기업을 일구며 비움의 힘을 실감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야 큰 사업이 열렸고 맞지 않는 인재를 과감히 내보내야 뛰어난 인재가 들어왔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동일하다. 정리가 먼저이고 성장은 그 이유다.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버리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것을 채울 자리를 마련한다. 비워야 빛이 들어오고 비워야 기회가 들어온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법칙이다. 비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신의 흐름 때문이다. 정신은 물과 같다. 흐르면 맑아지고 정체되면 탁해진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감정, 끝없는 비교, 사소한 자극들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 마음이 혼탁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모든 선택이 흔들린다. 나는 이를 기업에서도 수없이 봤다. 작은 감정 하나가 큰 결정을 망치고 작은 집착 하나가 큰 기회를 무너뜨렸다. 정신이 맑아지려면 반드시 비워야 한다. 생각의 잡음이 사라져야 진짜 고민이 보이고 진짜 해결책도 보인다.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 요란하지 않고 언제나 조용하고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비움에서 온다. 나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다스린 사람인가.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소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재정이 무너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모든 힘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온다. 비움은 그 다스림의 첫 단계다. 나는 생애 말년에 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린 것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길게 남는 것이다. 사람도 물건도 생각도 마찬가지다. 오래갈 것만 남기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그 버림이 당신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당신을 멀리 데려갈 것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비울 수 있는 만큼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비움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확신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결단이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는다. 물건 하나를 버리고 감정 하나를 정리하고 관계 하나를 내려놓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움직임을 만든다. 비우는 사람만이 채우고 채운 것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삶의 최종 원리다. 비워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